안녕하세요. 올해 36 박준우라고 합니다. 결혼 3년 차인 제가 58세인 아내의 이모님께 휘둘리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모님의 치마폭에 둘러싸이던 날,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타오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입과 손, 요가로 단련된 탱탱한 그곳, 심지어 남자의 2차 절정까지 경험하며 구름 위를 걷게 해주신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과연 그날 밤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이 뒤집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집에 있어도 늘 혼자인 기분이 듭니다. 임신한 아내 은서는 입덧이 심해지면서 하루 종일 누워 지내고 말투도 예민하게 변했어요. 이해하려고 애써도 간간히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 좀 자게 조용히 해줘. 예전 같지 않은 그 말투에 괜히 숨을 삼키곤 했죠. 직장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기업 시설관리팀이라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인정받는 사람은 늘 따로 있더군요. 몇 년째 묵묵히 일만 해도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쩌다 상사에게 조용히 혼나고 돌아오는 길이면 괜히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칭찬 한 번 없던 그분의 표정. 어릴 때부터 저는 누군가에게 잘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절실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등을 돌린 채 잠든 척을 했고 저는 소파에 기대어 조용히 숨을 고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는 왜 이렇게도 외로운 사람처럼 살고 있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제 마음에 처음 균열이 생긴 건 아내도 동료도 아닌 아내의 이모님, 권미령 이모님과의 짧은 첫 마주침이었습니다. 산부인과의 아내 대신 동행해 주신다며 나타난 미령 이모님은 또렷한 눈매와 고운 말투를 가진 분이었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자 환하게 웃으시며 제 넥타이를 살짝 고쳐주셨습니다. 박서방, 이런 색이 더 잘 어울려. 참 반듯하게 생겼네. 순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진 따뜻한 숨결과 손끝의 온기. 그 짧은 순간이 제 마음 한가운데 미세한 잔상을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저 사소한 접촉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쉽게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겐 묘한 예감이 생겼습니다. 무언가 흔들릴 것 같다. 미령 이모님과의 첫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제 시선과 마음은 자꾸만 이모님 쪽으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도 어느새 생각이 거기 머물러 있더군요. 아마도 저를 따뜻하게 바라봐준 시선 때문일 겁니다. 며칠 뒤 아내가 심하게 메스꺼움을 호소해 급하게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진료가 끝난 뒤였어요. 아내는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모가 데려다 줬어. 난 좀 쉴래. 집으로 돌아온 뒤 현관 앞에 놓인 작은 포장백을 발견했습니다. 미령 이모님이 은서를 챙겨주며 두고 가신 것 같더군요. 안에는 따뜻한 미음과 삼배 손수건이 들어있었습니다. 괜히 그 손수건을 손에 쥐고 가만히 서 있는데 이모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박서방 은서 많이 힘들 테니까 배려해줘야지. 그래도 박서방이 곁에 있으니까 아이도 편할 거야. 그 말투가 묘하게 위로가 되면서도 설명하기 힘든 기분을 만들었습니다. 저를 박서방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 그 단어는 생각보다 오래 제 귓가에 머물렀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은서는 집에서 쉬고 싶다며 병원 검진에 가지 않겠다고 했고 대신 이모님이 저와 함께 가자고 나선 겁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이모님은 옆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히셨습니다. 그리고 셔츠 단추를 힐끗 보더니 손을 내밀어 고쳐주셨죠. 버튼이 틀어졌네. 이런 건 깔끔해야지. 그 짧은 순간 이모님의 손등이 손끝을 스치고 향긋한 로즈마리 향이 스며들었습니다. 숨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모님은 눈치채고 가볍게 웃었죠. 왜 그래, 박서방? 뭐 긴장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심장이 규칙을 잃은 듯 뛰고 있다는 걸 저만 알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잠든 아내 옆에서 눈을 감으니 이모님이 대기실에서 보여준 그 짧은 웃음이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마음 한구석을 아주 은밀하게 건드리고 간 것처럼.
아내는 점점 예민해지고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부엌으로 향해 밥을 차리려 했지만 서툰 손길로 만든 밥상은 늘 아내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냥 냄새도 나 안 먹을래. 은서는 식탁을 보지도 않고 등을 돌려버리곤 했죠. 이해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건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마음 사이로 슬며시 끼어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령 이모님. 아내가 힘들다며 연락을 드렸는지 이모님이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겁니다. 박서방, 저녁은 먹었어? 은서 것까지 내가 좀 도와줄게. 이모님이 부엌에 서 있는 모습은 이상하리만큼 잘 어울렸습니다. 손목엔 얇은 팔찌가 흔들렸고 움직일 때마다 비누향이 공기 위를 스쳤습니다. 재료를 건네다가 손등이 가볍게 스친 순간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감각이 손끝에 오래 남아 있었죠. 이모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분명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미안. 손이 닿았네. 박서방 놀랐어? 그 말투는 그저 장난스러운 듯 했지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후 이모님이 지나가며 제 어깨를 툭 건드릴 때 뭔가 건드리고 가는 말투를 쓸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날 은서는 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이모님은 식탁 위 반찬을 정리하다가 말했습니다. 은서 혼자서는 많이 힘들 거야. 박서방이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야. 한 문장. 그저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누군가에게 오래 바라던 인정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알아주는 느낌. 그게 그렇게 강하게 밀려올 줄 몰랐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털던 이모님의 손에서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멍하니 바라보던 순간이 있습니다. 보통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장면인데 그 순간조차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집을 나서며 이모님이 말했습니다. 박서방, 너무 혼자 견디지 말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는데도 그 말이 귀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선명하고 너무 다정해서. 그날 밤 저는 전보다 더 깊은 혼란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이모님이 스며들고 있다는 걸. 아내는 새벽부터 계속된 복통으로 결국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며칠은 병원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에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깊은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아내의 숨소리, TV 소리, 냄새까지 익숙했는데 없는 공간은 생각보다 훨씬 공허하더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미령 이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숨을 고르는 조용한 목소리. 박서방, 은서 병원 간다길래 혹시 저녁은 먹었나 해서. 이모님은 집 안으로 들어오며 젖은 코트를 벗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익숙하게 냄비를 올리고 물을 데우기 시작했죠. 혼자 있으면 더 허전하지. 그 말 한마디가 조용히 가라앉아 있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이모님이 젖은 옷을 갈아입겠다며 방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뒷정리를 하며 물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문득 방문이 절반쯤 열린 채 그대로 멈춰 있는 걸 봤습니다. 그 틈 사이로 젖은 셔츠를 벗어들고 있는 이모님의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허둥지둥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모님이 먼저 저를 발견했죠. 살짝 놀란 눈빛. 그런데 그 다음 감정이 문제였습니다. 순간의 흔들림. 부드럽게 떨리는 숨. 그건 분명 두려움이 아니라 괜찮아, 넘어와도 되라는 보이지 않는 기류였습니다. 이모님은 눈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문틈은 닫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틈이 마치 허용된 경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요동쳤는지 모릅니다.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고 한 발 앞으로 내딛는 것조차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문틈이 아닌 바닥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모님 감기 걸리시겠어요? 도와드릴까요? 그 순간 문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니야, 박서방. 금방 나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 말은 분명 기다려였지만 어쩐지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문을 닫지 않은 이유도
떨리는 목소리도.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호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건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까지. 며칠 동안 아내는 병원에 있었고 저는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집은 늘 비어 있었고 불을 켜면 바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미령 이모님은 틈틈이 은서를 챙기고 저를 챙겼습니다. 그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점점 아슬아슬해지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현관에 들어선 순간 익숙한 향기가 먼저 맞이했습니다. 부엌불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미령 이모님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죠. 박서방 왔어? 은서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그 부드러운 말투, 그 시선. 그 순간 마음이 갑자기 풀려버린 것처럼 아릿하게 저렸습니다. 저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님, 요즘 제가 좀 멍청해진 것 같아요.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러자 이모님은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바닥에서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로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제 손등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 하나에 숨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서방은 잘하고 있어. 은서가 이렇게 힘든 시기니까 박서방이라도 버텨줘야지. 가까운 거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말끝마다 스치는 숨결.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은 20cm도 안 됐습니다. 이모님의 손가락이 제 손등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던 그 순간 저는 그 온기를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손을 더 꽉 잡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방 요즘 많이 외로웠지? 그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던 질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마음. 저는 숨을 삼키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 좀 많이요. 그 말이 끝나자 이모님의 시선이 제 눈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연민도 위로도 위험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정말 천천히 이모님의 얼굴이 제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20cm가 15cm가 되고 10cm가 되고 숨결이 닿는 그 마지막 거리. 저는 그 자리에서 단단히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모님이 먼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 말투는 하지 말자가 아니라 멈추기 어려워 같은 온도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인정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모님을 단순한 친척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요. 이미 너무 깊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아내의 입원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질 거라던 의사도 상태를 보며 며칠 더 쉬라고 하더군요. 저는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체력이 바닥나고 집에 돌아오면 정막이 더 크게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막 속에서 저는 아내보다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미령 이모님이었습니다. 이모님은 어느새 제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병원에서 아내를 보고 돌아와 현관에 들어섰을 때 부엌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자 이모님이 고개를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 왔구나.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견딜 수 없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단단히 묶어두었던 무언가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요즘은 버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모님은 제 표정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뺨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크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제 안의 오래된 상처를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온기였습니다. 박서방, 왜 이렇게까지 혼자 버티려 해? 이모님은 제 눈을 깊게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넌 참 잘 살아온 사람이야. 그 말은 제 가슴을 그대로 파고들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에게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공허한 자리가 단숨에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입에서는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모님, 그런 말 처음 듣습니다. 이모님은 제 손을 감싸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나는 박서방이 얼마나 애쓰는지 다 보여. 그러니까 가끔은 기대도 돼.
사람이 늘 강할 수는 없잖아. 저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목이 꽉 죄어진 듯했고 내려앉은 감정이 너무 커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박서방, 괜찮아. 지금은 내가 있으니까.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흔들릴 만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모님이 집을 떠난 뒤에도 그 손길은 밤새 제 뺨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등을 꺼도 베개에 얼굴을 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령 이모님에게 마음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깊이였습니다. 그날은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병원에 있던 은서는 진정제를 맞고 잠들었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빗소리에 묻혀 어지러운 마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불은 꺼져 있었지만 거실 한켠에서 은은한 스탠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미령 이모님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서방, 비 많이 맞았네. 옷 좀 갈아입어. 이모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젖은 셔츠를 벗어 욕실에 걸어두고 나왔는데 이모님은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병원에서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저는 잡고 있던 감정이 한순간 놓여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위로였을 텐데 저에게는 전부를 꿰뚫어보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파 끝에 앉았고 이모님은 제 앞에서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서방, 요즘 많이 외롭지? 제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꽉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모님은 그런 저를 보며 손을 뻗어 제 손등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그 온기가 심장까지 단숨에 스며듭니다. 저는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이모님의 얼굴이 천천히 제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조금씩 결심하듯 조심스레 숨결이 닿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20cm, 15cm, 10cm. 눈을 감으면 닿을 정도. 그 마지막 1cm 앞에서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이모님이 몹시 슬픈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박서방,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안 된다는 말과 달리 그 목소리에는 멈추고 싶은 마음보다 멈출 수 없다는 떨림이 더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박서방, 오늘 나한테 봉사 좀 해줄래? 이모님의 그 눈빛이 너무도 간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 외로움을 간파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야릇한 이모님의 유혹에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살며시 눈을 감자 그때부터 이모님의 현란한 기술이 시작됐습니다. 요가 강사셨던 미령 이모님은 축 처진 와이프와는 달랐습니다. 얼마나 관리를 잘하셨는지 너무 탱탱했어요. 와이프와는 또 다른 매력이었죠. 게다가 손과 입을 적재적소에 사용해가며 저를 타오르게 하는 테크닉이 말 그대로 예술이었습니다. 한번 시작해버리면 안 넘어가고는 못 배기겠더군요. 와이프의 이모님과 사랑을 나눈다는 사실이 묘하게 더 흥분이 되기도 했고요. 막상 사랑을 시작하니 그 소리는 또 얼마나 간드러지는지 매 순간 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자로서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나 훌륭하신 이모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죠. 절정이 오는 걸 몇 번이나 이악 물고 참아냈는지 모릅니다. 이모님은 마지막까지 제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했습니다. 절정에 도달하자마자 한 번 더 분출되는 기술을 써주셨죠.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만 같던 그 순간 이모님과 좋은 시간을 가지지 않았으면 평생을 후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끝난 후에는 800회를 하고서 사실 이모님께서 제게 봉사를 해주신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고 잠이 들었죠. 우리는 마음까지 이미 선을 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며칠 뒤 안정이 찾아와 퇴원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은서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흔들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집안에서 조용히 쉬었고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내의 숨결이 들리는 밤에도 문득 어느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은 아내가 아니라 미령 이모님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일시엠 앞에서 멈춰 선 이모님의 떨리는 목소리, 손등 위로 내려오던 따뜻한 온기. 그 모든 것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연락을 못했습니다. 선을 넘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조심스럽고 더 깊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잠들고 저는 조용히 베란다 문을 열어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보지도 않아도 알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미령 이모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메시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방 마음까지 멈춘 건 아니지. 저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거실에서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고 그 바로 옆에서 제 손은 천천히 아주 신중하게 휴대폰 화면 위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는 그 침묵조차 우리 둘에게는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저는 아주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쳤고 휴대폰은 손 안에서 은근히 진동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방, 나도 멈출 수가 없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목소리 한 줄로 모든 것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모님, 저도 그렇습니다. 짧은 침묵 뒤 이모님은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 둘만 알게 그렇게 지내요. 그 순간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은 깊었고 우리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속도로 서로에게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살아가면서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주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서로를 찾아가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아내도 모릅니다. 오직 우리 둘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때로 자신도 모르게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잠시 스쳐 지나간 손끝의 온기,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는 눈빛 하나가 오래 묵혀둔 외로움을 깨우기도 하지요.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 책임질 수 없으니까요. 우리의 삶은 때로 비밀을 안고 흘러가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들, 숨기면서도 지워지지 않는 마음들. 그 조용한 파동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게 흔든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용한 평온 속에서 따뜻하길 바랍니다. 사연 좋아하는 사연 아줌마예요. 심금을 울리는 사연으로 함께 가는 노후 모두에게 벗이 되고 싶답니다. 영상은 매일 올라가니 구독해주심 감사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올해 38 이태경입니다. 결혼 5년 차인 제가 50세인 처형과 거사를 치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와의 소홀한 관계가 불만이었던 제 삶에도 활력소가 생겼습니다. 처형과 함께하던 날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병원 샤워실에서 몰래 스릴 있는 사랑을 나눴거든요. 처형이 무릎을 꿇고 입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그 모습. 처형이 위에서 찌어대는 아찔한 그 자태까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과연 그날 밤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이 뒤집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출근길에 늘 한숨을 쉽니다. 서울시청 민원행정과에서 일하고 있지만 마음은 늘 어디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무겁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아내 다영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이 이제는 손으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벌어진 것 같습니다. 퇴근 후 돌아오면 어둡고 적막한 거실이 저를 반깁니다. 식탁에는 아내가 아침에 먹다 만 컵이 그대로 놓여 있고 소파에는 벗어놓은 외투가 구겨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귀여웠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저는 말없이 정리하고 혼자 식사를 해결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걱정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원래도 예민한 성격인데 임신까지 겹치니 감정의 파도가 하루에도 몇 번씩 몰아쳤습니다.
입덧 때문에 밥도 못 먹고 회사는 연일 마감 압박에 시달리고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금요일 민원 상담을 마치고 서류를 정리하던 중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조산 위험이 크다며 입원을 권했습니다. 아내는 금세라도 부서질 것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골라가며 일 이야기를 꺼냈고 회사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안쓰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넓었나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하나의 진실을 또렷하게 실감했습니다. 이 균열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저 스스로도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것을요. 아내가 입원한 지 이틀째 출근과 병문안을 반복하며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점심 무렵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의 큰언니 지연 처형이었습니다. 걱정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제보 들었어. 다연이 그렇게 됐다며 지금 병원이지. 처형은 연락을 받자마자 모든 일을 멈추고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누군가 와준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든든한 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형을 보는 순간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항상 단정한 블라우스에 차분한 이미지를 유지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머리도 흐트러져 있고 얼굴엔 걱정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날 것의 그 모습이 더 현실적이게 보였습니다. 제부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잠 좀 자고 다녀. 처형이 어깨를 가볍게 눌러주며 말했습니다. 그 짧은 손길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던 탓인지 누구에게라도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쑥 올라왔습니다. 함께 아내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처형은 동생 이불을 챙겨 덮어주고 손등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큰 언니 왔어? 응, 다연아. 언니 왔어. 괜찮아, 조금 더 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허전함도 느꼈습니다. 아내가 처형이 오자마자 눈을 뜨고 안도하는데 정작 제 손길에는 그렇게 반응한 적이 언제였던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다시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나가려는데 처형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제부, 오늘 밤은 내가 병원에서 있을게. 제부는 좀 쉬어. 얼굴이 너무 지쳤어. 괜찮다고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릿속엔 아내의 얼굴보다 병실에서 건네던 처형의 짧은 시선, 따뜻한 손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위로였음을 알면서도 마음 어딘가가 흔들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처형이 병원에서 아내를 돌본 첫날 밤 쉽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탓도 있었지만 아내의 걱정 때문이라고 하기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으로 갔을 때 처형은 간호사에게 상황을 듣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피곤해 보였지만 저를 먼저 챙겼습니다. 제부, 아침은 먹고 왔어? 평소 같으면 예, 괜찮습니다 하고 무심히 대답했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조차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처형이 더 힘들었을 텐데요. 밤새 간호하셨다면서요. 괜찮아. 다연이 일인데 내가 해야지. 그 말에 고마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후 아내가 다시 잠들자 우리는 병실 밖으로 나와 잠시 앉았습니다. 처형의 얼굴에 드리워진 빛이 이상할 만큼 온화해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느끼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처형이 말했습니다. 제부 얼굴이 많이 상했어. 누가 보면 제부가 아픈 줄 알겠다. 다현이가 이렇게 된 것도 제 탓 같아서요. 처형은 놀란 듯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부가 왜? 다연이가 무리한 거지. 책임은 일 때문이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은 위로였지만 가슴에는 다른 의미로 박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내 잘못 아니다라고 말해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면서 처형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제 손등에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제 온 신경을 순간적으로 긴장시키며 떨림을 남겼습니다. 처형도 그걸 느꼈는지 가볍게 머리를 넘기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어색함 속에서 우리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기 전 처형이 문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제부 무너지지 마. 제부까지 쓰러지면 다연이 어떡해. 왜인지 모르게 다연이라는 이름보다 첫머리에 붙은 제부라는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인정하기 힘든 감정 하나를 깨닫고 말았습니다. 처형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쉬어간다는 사실을요. 아내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자 퇴근 후 바로 병원으로 향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처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연아, 언니 여기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에 의지하려는 듯 아내는 손을 잡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처형은 자판기 커피 2잔을 뽑아 하나를 건넸습니다. 제부는 원래 이렇게 감정을 속에 담아두는 사람이야? 처형은 무심한 듯 물었지만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어디에 꺼내놓을 데가 없어서요. 처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이혼할 때 누구한테도 말 못했어. 말하면 더 무너질까봐. 처형이 과거 이야기를 꺼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감싸 쥔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헌신했었거든. 집도 시간도 마음도. 근데 결국 남편은 다른 여자랑. 그래서 남한테 기대는 게 아직도 어색해. 그 말은 얇고 곧은 선처럼 제 마음을 스쳤습니다. 지금 제 모습이 그때의 처형과 닮아 있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누구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대지 못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문을 향해 시선을 돌린 처형이 말했습니다. 제부 혼자 버티지 마. 사람은 기대야 버틸 수 있어. 그 순간 처형의 옆모습이 유난히 가까워 보였습니다. 어깨와 어깨 사이엔 겨우 손 한 뼘 정도의 거리. 그런데 제 심장은 그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는 동안 저는 스스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처형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는 단순한 위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제 마음속 빈자리를 너무 정확히 어루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은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깊숙이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달콤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약 덕분에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기 입원이 필요했고 저는 밤마다 병원을 지켰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병원 복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용한 바람만이 천천히 흐르듯 지나갔고 그 정막 속에서 제 마음은 덩그러니 떠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처형은 저보다 조금 늦게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며 작은 미소를 지었는데 이상할 만큼 아련해 보였습니다. 제부, 저녁은 먹었어? 아직 입맛이 없어서요. 처형은 아무 말 없이 간식 봉지를 제 앞으로 밀어두고 자리 옆에 앉았습니다. 그 거리가 더 가까웠습니다. 저는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처형의 기척 하나하나가 피부 가까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내가 잠들자 처형은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갔고 저는 자연스럽게 뒤따랐습니다. 우리는 복도 끝에 있는 휴게실로 걸어갔습니다. 밤이라 그런지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부 요즘 표정이 너무 아파 보여. 그 말은 제 가슴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제 마음을 처형만은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저 솔직히 좀 힘듭니다. 다연이 걱정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버티는 게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목 끝에서 무언가가 걸린 것처럼 말이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처형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제 손등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접촉이 제 심장을 강하게 당겼습니다. 숨소리가 얕아지고 어쩐지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형도 그걸 느꼈는지 손을 천천히 거두었지만 손끝의 온기가 그대로 제 피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제부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은 몰랐어. 처형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음색 하나가 제 마음 깊은 곳을 묘하게 흔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창문이 조금 흔들리자 처형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살짝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향, 온기, 숨결의 간격. 모든 것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위험했습니다. 처형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서로 피하려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끌려 들어가는 순간. 제부 힘들면 나한테 기대도 돼. 처형이 제 이름을 부르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숨이 닿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처형을 껴안았습니다. 그러자 처형이 등을 토닥여 주었죠. 그 따뜻한 손길에 이상하게 몸에 슬슬 반응이 왔습니다. 참지 못하고 용기 내어 말을 건넸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처형. 그러자 처형은 웃으며 저를 한번 보고는 제품을 파고들며 저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등만 토닥여 주어도 꿈틀댔던 몸은 야한 손길에 그만 부풀어 오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바지 안으로 손이 쑥 하고 들어왔습니다. 한껏 부풀어 오른 물건을 느끼자 처형의 눈빛이 야릇해졌습니다. 그 표정만 보았는데도 바로 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휴게실에 사람은 없었지만 우리는 자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거사를 치르기에는 너무 오픈된 공간이니까요. 한시가 급했던 우리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목욕시키는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자마자 처형과 저는 자연스레 선을 넘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처형이 눈치껏 저를 탐해줬으니 샤워실에 들어가선 제가 마음껏 처형을 탐닉했죠. 한껏 달아오른 처형은 무릎을 꿇고 입으로 저를 사랑해주기도 했어요. 누울 자리가 없다 보니 여러 자세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형은 변기에 앉고 저는 선체로 위에서 연애하기도 하고 바꾸어서 제가 변기에 앉고 처형이 제 위에서 좋은 시간을 가지기도 했어요. 처형이 위에서 찌어대는 그 자태는 정말이지 아찔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도중 처형은 몇 번이고 수건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새어나오는 그 소리를 참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마지막 절정으로 향해 갈 때 처형은 세면대를 잡고 엎드린 채 저는 뒤에 서서 사랑을 해주었습니다. 내려다 보이는 그 모습에 저도 그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처형 안에 흠뻑 쏟아내버렸죠. 그렇게 우리는 샤워실에서 서로를 깊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모로 고마운 마음에 처형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러자 처형은 우리만의 비밀로 간직하자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깊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형과 조금 더 조심스러운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병원만 오면 아내보다 처형이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마음 한쪽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감정을 눌러 담기만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나아져 의사와 상담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밝은 얼굴을 보였지만 중간중간 배를 감싸주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병실로 돌아가려는 순간 아내가 옷깃을 잡았습니다. 오빠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나 때문에 그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바빠서. 저는 무심한 척 웃었지만 아내는 금방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요즘 언니랑 자주 보이지? 병문안 핑계로 너무 와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예리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촉이 빠른 사람이었고 생긴 변화에 누구보다 민감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처형이 도와주잖아. 다현이가 힘든데 그게 뭐가 문제야? 하지만 제 목소리가 스스로 들어도 가볍게 떨렸습니다. 아내는 짧게 저를 바라보다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지금 너무 예민해서 그래. 그냥 미안. 아내가 잠들고 난 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마침 처형이 간호사와 얘기를 나누다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다현이 어때? 조금 좋아졌습니다. 근데 요즘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처형은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 수 있지. 불안한 시기잖아. 그녀의 표정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한 무언가를 꾹 누르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창문 사이로 빛이 들어 처형의 옆모습을 비췄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고요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떼려 했지만 눈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부. 처형이 부르는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해. 그 말은 멈추려는 말이었지만 오히려 제 마음속 감정을 또렷하게 세워버렸습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말은 곧 조심해야 할 만큼 이미 마음이 움직였다는 인정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처형은 거리를 두려는 듯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물러서는 그 동작조차도 어딘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조금 앞으로 나갔습니다. 처형 저는 입술이 굳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다현의 호출벨 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놀라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다현은 배를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고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현아. 나 여기 있어. 하지만 진짜 떨리고 있던 건 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 떨림은 아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조금 전 넘지 말아야 할 감정의 경계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버린 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호출벨이 울린 직후 병실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궁이 수축하면서 통증이 온 것 같아요. 약으로 조절해 볼게요. 의사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통증이 잦아들고 아내가 잠들자 저는 더 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오자 처형이 벽에 손을 짚은 채 서 있었습니다. 처형 괜찮으세요? 다가가자 처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부나 정말 깜짝 놀랐어. 다현이 잘못되면. 입술을 깨물고 있는 처형의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처형의 어깨 가까이 다가갔고 처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너무 위험한 길에 서 있는 거 알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처형이 있으면 마음이 좀 버텨집니다. 그 말은 고백이었습니다. 처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제부 그렇게 말하면 내가 흔들리잖아. 우리는 말없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서늘한 공기 속에서 서로의 체온만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처형이 속삭였습니다. 제부가 이렇게 힘든데 나도 모르게. 처형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다가서자 처형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떨림,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끌림. 하지만 바로 그때 병실 안에서 아내가 잠결에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어디가? 그 목소리가 현실을 가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처형도 놀라 손끝이 떨렸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놓여있던 뜨겁고 위험한 공기가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아내의 병실 문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 제부. 들어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찰나 복도에 혼자 남아 고개를 떨구는 처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표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새벽녘에 다시 안정을 찾고 잠들자마자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명이 복도 끝에 앉아있던 처형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처형이 물었습니다. 다현이는 괜찮아? 예,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이미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처형은 두 손을 꼭 감싸 쥔 채 말했습니다. 제부, 우리 아까 너무 위험했어. 그 말은 멈추려는 말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더 가까이 가 있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자꾸 처형이 생각납니다. 처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제부 그런 말 하지 마. 나까지 무너지잖아. 더는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숨기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순간 처형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차분했지만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부 우리 그냥 그렇게 하자. 어떡해요? 처형은 제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하되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게. 조용히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그 말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구원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빠가 된 기쁨에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다른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과 버릴 수 없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 처형은 아이를 안아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축하해, 제부. 그 한마디 안에는 축복과 체념, 그리고 숨기려는 사랑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퇴근길, 처형은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다현이가 회복되면 난 다시 내려갈게. 하지만 제부 우리가 멀어진다고 해서 마음까지 지워지는 건 아니야. 더는 참지 못하고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저는 지울 생각 없습니다. 처형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공기 속에서 두 사람만 아는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남편으로 아빠로 하루를 보내고 처형은 아무 일 없는 듯 제 곁을 지납니다. 하지만 가끔 아내가 잠든 밤이나 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볼 때면 핸드폰 화면에 지연 처형이라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제부 오늘은 괜찮았어? 예. 처형은요? 안부와 떨림이 오가는 그 순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조용히 간직한 채 아무도 모르게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사연 좋아하는 사연 아줌마예요. 심금을 울리는 사연으로 함께 가는 노후 모두에게 벗이 되고 싶답니다. 영상은 매일 올라가니 구독해주심 감사하겠어요.